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 2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의 역사와 현재 경제 상태의 배경 설명을 위해 1편과 2편으로 나누었는데요. 1편을 보고 오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게 어쩌면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실질적 최대 투자국, 최대 관광 방문국,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상호 투쟁과 분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커다란 불씨를 안고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350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 5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바다이기도 하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그리고 중국 등이 접하는 바다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말라카 해협, 순다 해협, 룸복 해협을 통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되었으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 입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요충지이고 자원도 엄청나니 인접한 나라들은 중동만큼은 아니어도 대박이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를 외쳐야 되는데 역시 이런 곳에는 항상 얘가 나타나지요. 이 요충지에 나타난 중국은 여기까지 몽땅 우리 바다라고 줄을 딱 그어버리는데 너 중국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그렇게 줄을 그은 근거는 도대체 뭐야 라고 인접국들이 강력 반발을 하자 중국이 내놓은 한 장의 지도, 그것은 바로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 아직 중국 전체에서 짱 먹고 있던 시절 집무실에 걸어둔 중화국 치지도였습니다. 중국 전성기 시절의 영토 경계를 표시한 지도인데 한국인들도 뒷골이 쑤시게 만드는 것이 대만은 물론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아시아까지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해놓고 있는 것이죠. 아편전쟁 이후 처발린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는데 거기에 1947년 국민당 정부가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의 U자 형태의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 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베트남이 프랑스와 해방전쟁을 벌일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베트남 일대에 그어진 두 개선을 빼주고 구단선을 그려넣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단선을 적용하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영해에 속합니다. 거기에 중국은 한나라 때까지 올라가 해상무역로 개척과 명나라 시대 정화의 원정 등도 근거로 세웁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거기 근처 지나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기장에 써놓으면 거기가 다 내 땅 되는 거야? 이야, 창조경제 진짜 오지고 지리네요. 웃기는 것은 항상 중국에 먹힐 위험에 잠도 못 잘 대만도 구단선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제사에서는 이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기구조차 중국의 영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선을 그려면 중간중간 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베트남에 가까운 섬들을 시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군도라 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가까운 섬들을 난사군도, 영어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데 한자가 서사군도, 즉 서쪽의 모래섬들, 남사군도, 남쪽의 모래섬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헥타르 이상의 섬은 단락 몇 개 없고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수준의 암초, 모래섬이 대부분,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고 육지와 멀고 면적이 좁아 농경도 어렵고 태풍까지 자주 통과하여 사람의 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며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파도가 높이 치면 그냥 휩쓸려 버릴 곳입니다. 큰 섬이라고 하는 것도 밀물시 수면 위에 있는 암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고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필리핀이 2013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결과인데 순순히 물러나면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인공섬 같은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나투나 제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이 중 일부가 구단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자기네 앞바다도 못 나가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중국은 불리한 판결을 대비해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니 미국도 필리핀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판결 직후 남중국해의 80%가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했고 미국이 없으면 중국에 위태로울 대만도 이럴 때는 또 중국 편을 들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발도 엄청났는데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아이돌 빅토리아와 페이, 차오루, 레이도 SNS에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다른 영토 분쟁 지역들도 다 포함된 지도에서 더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인도와의 분쟁 지역, 타이완, 센카쿠 열도 등도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대만인들은 또 저걸 SNS상에 올리는 중국 본토 연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륙 중국이나 섬 중국이나 뭐하는 짓인지 일반 중국인들의 호응도 엄청났는데 재수한 나라인 필리핀산 망고를 사지 말자며 재고까지 다 버리는 등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에 불매할 거리가 그렇게 없었나? 미국산은 사지도 먹지도 말자며 KFC 불매운동을 하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남성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싸움을 벌였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한편 자기들을 지지해준 캄보디아에게는 6천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필리핀은 엄청난 중국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을 주도한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두테르테로 바뀌자 가만히 있던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까지 본보기로 중국에게 쥐어터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형제처럼 대해달라며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기민함을 보여줬습니다. 노빠꾸 두테르테도 중국인들의 단합된 불매와 중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 필리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니 꼬리를 내린 것이지요. 한편 중국과 자강두천을 벌일 베트남도 2014년 중국이 파레셀 제도의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자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며 철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 항공기와 헬리콥터까지 보내고 베트남 경비대원 9명이 부상, 선박 8척이 파손됩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인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 부상자는 130명이나 나왔고 100여 개의 외국 기업이 피해를 보았고 12개 공장이 불에 타 여기에 일하던 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베트남 방문 중국인이 30% 감소했습니다. 그 후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해 웅우엔 푸총 베트남 총비서와 평화적 합의를 하는 등 경제를 위한 협조 제수 취하를 취했지만 베트남도 로켓 발사대를 배치하고 석유 수출을 한다고 했다가 중국의 위협에 철회하는가 하면 중국의 베트남 내 경제 특구 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한다고 하자 반중 시위가 확산되는 등 베트남은 무역, 관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는데 남중국해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강두천인데 중국만 그러는 걸까요? 서로 자기영해라고 주장하는 지도에서 다 빼고 베트남이 주장하는 선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중국이 다 자기 거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해남도 앞바다까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 아세안, 동남아 국가라는 구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독 강하니 아세안 국가 대다수가 중국을 가장 경계하며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중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도 이 구역에서 깽판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강두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자강두천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서사군도, 즉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쏘며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직후 베트남의 강력한 항의에 중국은 불법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으며 베트남 어선이 스스로 해양경비정에 돌진해 침몰했다고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평소에는 말로만 강력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히 해당 서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유해 줄 것도 요청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유엔에서 더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미 국무부도 당연히 세계가 최근 세타 해결에 신경이 가 있는 사이 중국이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한다며 자기 편을 들어주었고 지난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베트남 다낭에 입항시키기도 했었죠. 또 올해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을 적극 활용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를 위해 친중국 노선을 걷던 필리핀의 두테르테까지 중국의 행위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한다고 베트남 편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편 들어주는 나라들이 생긴 데다 최근의 세계적 사태에서 중국이 원인으로 지목당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은 더 자신감을 얻었는지 한술 더 떠서 이 시국에 아세안 회원국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9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화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에서 1만 4천 명 이상의 판정자가 발생했다며 아세안 회원국의 의료군사부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CNN에 따르면 4,800여 명의 핵항모 루스벨트호 승조원 중 400여 명이 판정되는 등 미 해군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틈을 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루스벨트호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었는데 그때 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일주일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해상훈련과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 관련 게시물 그리고 재가동되는 군수공장의 모습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공교롭게 미항모 루스벨트호에서 판정자들이 속출해 함장이 해고되고 해군 장관 대행이 사직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치는데 미군 관계자는 루스벨트호가 괌에서 무기한 정박하면서 발생한 공백과 미 해군의 혼란을 이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사건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나 베트남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내부 결석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부의 정 만들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국가체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허용하는 탈사회주의의 국가라는 부작용도 상당한데 내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오면 경제는 경제이고 우선 인민들의 반발로부터 체제의 유지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권력을 가진 관료와 공산당 간부, 자영업자, 부동산 소유자는 신흥부유층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태에서 이 신흥부유층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이후 수많은 전파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도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베트남과 중국의 시한폭탄을 누군가는 터뜨렸고 베트남은 유례없이 전 세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추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이 중국을 크게 손보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촉발한 베트남의 필리핀 핵을 했던 것처럼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베트남은 영토 문제이자 체제 유지가 달린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엔에서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트남의 최근 실질적 최대 투자국, 최대 무역 상대국, 최대 관광국인 중국에 길들이기는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팝콘을 준비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C19 대응으로 아베의 무능뿐만 아니라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도 아베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도 아베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상태이며 거짓말을 하는 아베는 물러나라는 등의 상당히 과격한 일본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최근 아베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일본 매체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신문과 TV를 안 보는 젊은이들이 아베 총리 사저를 향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아베 나와라, 아베는 질색, 아베도 가난해 봐라 등등 성난 민심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으며 비통한 소리가 도쿄도 시부야구의 주택가를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V나 메이저 신문 등의 취재는 거의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메이저 신문들은 시위대의 행보를 무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학생, 백수, 실업자 등으로 모인 시위대들은 사법경찰관들이 저지하는 와중에도 시부야역에서 모여 아베 총리 관저 근처까지 다가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사태 선포가 해제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렇게 훌륭한 총리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했는데 대학생들은 이렇게 아베에 대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 책임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금마저 대기업들이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일본 정권은 없었습니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즉 이번 C19를 통해 아베의 무능이 드러났고 일본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20대 젊은이들마저 아베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2일 일본 매체 뉴스 포스트 7에서도 더욱 강력한 어조로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C19를 통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아베 정권을 지금이야말로 안녕이라고 말할 때라는
상당히 과격한 기사를 게시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CL9 감염 확대가 시작되고 긴급 사태를 해제할 때까지 아벨은 8차례 460분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일본 국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말은 항상 공허했고 일본 국민들의 심금도 울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일본 국민들은 자숙을 강요당하고 모든 업종의 산업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며 기나긴 궁핍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베 내각의 관리들은 책을 읽는 것 같은 무미건조한 말투로 일본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일본 정부는 전후무한 규모이며 세계 최대의 대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보조금을 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무용지물이었고 보조금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에게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정부 판단이나 관료 행위의 최종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는 제도상의 책임을 설명할 뿐 아베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베는 CL9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 아키에가 벚꽃놀이나 여행을 갔던 것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한 국가의 지도자로는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베는 CL9 동안 대책다운 대책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할 때 일본 국민들이 견디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는 황당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베는 본인 스스로도 도대체 일본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허황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베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는 도둑의 시작이며 아베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세금을 탈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인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동안 경제산업성은 CL9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에 발주해 하청을 주고 2차 협력사를 통해 중간 빼먹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일본의 관청들의 관리들도 거액의 예산을 CL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유용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국민들에게 약속한 10만엔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세금에서 200만엔이나 되는 특별 급부금을 미리 받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뻔뻔하게 자신의 도둑행위를 거짓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아베를 향해 지금이야말로 안녕이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은 정권 유지이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는 정권 유지에 유리한 조직인 경단령과 대기업의 유익한 정책을 앞장서서 도입한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국민들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적당히 화가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WHO도 믿을 수 없고 일본 정부도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몸은 어떻게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지난 몇 달이어서 다음 선거가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아베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 7에 아베를 향한 경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10일 연속으로 아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모든 환자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베의 말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는 거짓말, 궤변, 책임 회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베는 지난 2월 29일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오고 나서 1개월이 지나 크루즈선에서 감염 확대가 되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늑장 대응을 비판받았던 아베는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휴교령과 스포츠나 콘서트 등의 대규모 이벤트의 자제를 요청해 일본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국민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감염이 빠르게 확대될지 종식으로 갈지 갈림길이기에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베 내각마저도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비판이 일자 아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의 휴교령은
감염병 전문가의 제안이 아니었던 것이 발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아베는 마지못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시 휴교 요청은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휴교령과 행사 중단은 관련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지만 아베는 국가가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모든 환자들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검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며 만약 아베가 약속을 지켰다면 환자들이 PCR 검사를 거부당하고 받지 못해서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병세가 악화되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C19 사태를 통해 아베의 무능함을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정치 후진국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이 IT 후진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기사가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다니 일본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1일 일본 매체 베스트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선진국은 환상이었다라는 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은 초중고와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막상 쉬운 줄 알고 추진했는데 전혀 일본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세계의 디지털화는 일본을 제쳐두고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탄했습니다. 즉 이러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불안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까지 C19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ICT 정보통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ICT 기술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C19를 통해 ICT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 관광업이나 숙박업 등이 폐점이나 파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기업이나 ICT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제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공서나 기업, 학교 등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ICT 후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도장 결제 관습이 남아있고 온라인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일본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본의 대응이 느린지는 마스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베가 배포한 마스크는 긴급 사태 선포 해제 후에 도착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IT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검사 추적 격리라는 시스템은 선진 IT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영국은 지난 6월 11일 C19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결국 한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최근 C19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극과 극일 정도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는 국가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리어 C19의 일본 대응을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본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